네,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공경철이고요. 저는 제어 분야를 전공을 했습니다. 제어는 어떤 기계 시스템을 만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총칭을 하는데요. 그런 제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 분야는 로봇을 했고, 이제 로봇 안에도 여러 가지 로봇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주로 사람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은 그냥 로봇을 왜 좋아하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로봇이 멋있는 남자아이, 수많은 남자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사실 워낙 만드는 걸 좋아했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일단은 남이 만들어 놓은 거는 한번 뜯어야 이제 직성이 풀렸고, 그래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 같은 거 다 막 뜯어보고, 공부는 정말 안 했고요. 주로 그래서 대회 같은 거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뭐 무슨 과학상자 조립 대회, 라디오 조립 대회, 글라이더 대회, 뭐 이런 온갖 대회란 대회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갔고, 그리고 보면 과학의 달에 유난히 그런 대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1년을 이제 과학의 달만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뭐 작품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무슨 조각 작품 이런 것도 만들고 과학 예술 작품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대회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과학의 달에 완전 다 쏟아내고, 또 이제 내년을 기다리고 뭐 그렇게 그냥 중학교까지는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인생을 바꾼 그 이벤트가 물리 경시 대회를 한대요. 근데 저는 물리를 준비한 적이 없거든요. 물리는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당연히 저 친구가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교내 대회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끝나고 났더니 갑자기 과학실에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게 물리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제가요? 뭐 아무튼 뭐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아니 그 친구보다 제가 점수가 훨씬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대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이제 그때 물리 선생님하고 되게 친해졌죠. 굉장히 친해졌고, 지금도 뭐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셨던 분입니다. 저 나름의 이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일단은 진짜 믿을 분들은, 그러니까 멘토 분들은 그냥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분들의 마음을 얻자. 그러면 결국엔 내가 자리 잡고 내가 성공하는 방법은, 이게 저 혼자 막 이성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가지고 막 뚫어가기에는 세상에 너무 숙제가 많은 것 같고, 훨씬 더 성공하신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내가 가장 성공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일단 물리 선생님, 저의 고등학교 멘토 선생님한테 그때 대회에서 1등 한다면 대학 그냥 간다면서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야, 경철아, 나라고 이런 줄 알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 내가 이제 너한테 이 다음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게 그 선생님의 고등학교 동창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셨고, 전도연 교수님이셨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뵀죠.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하고 같이 셋이 만났어요. 제가 이제 받았던 상장들 쫙 보여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만들었던 거 쫙 보여드리고, 막 다 보여드리면서 아주 짧은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잘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대답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저한테 기계공학과네. 그래서 저는 로봇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랬더니 기계공학과라고. 그래서 그분이 화이트로 이렇게 싹싹 지운 다음에 기계공학과 체크를 해가지고 그날 냈어요. 그거를, 원서를. 그게 이제 제가 기계공학과를 가게 된
입니다. 그냥 이제 제 멘토님, 결국에 전도연 교수님은 제 석사 지도 교수님이 되셨고, 제가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조언을 주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께서 한 말씀 해주신 게 그냥 기계공학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고, 사실은 저는 그때 제가 일말의 고집을 부리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중고등학교 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랑, 그러니까 그냥 왜 막연한 환상 있잖아요. 그 환상이랑 본질적인 나랑이 매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만한 시각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멋있는 것들이 마치 미래의 나인 것 같은 환상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뵀던 그 교수님은 저의 여러 가지 뭐 특기나 성격이나 제가 잘하는 거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냥 답이 나오셨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분의 말씀에 따랐고, 어쨌든 기계공학과 교수가 됐고, 기계공학 통해서 뭐 로봇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하니까 사실은 뭐 전혀 틀린 게 아니었던 거죠. 제어 분야에서 어느 학교가 제일 좋나요? 그랬더니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버클리 나오셨거든요. 당연히 버클리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모든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버클리로 바꾸고 다 바꿨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 얘기하고, 그게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이론 아닙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점점점 제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네요. 왜냐면 석사 2년 차가 다 돼갔는데, 그래서 논문도 적절히 쓰고 한데 제가 영어 준비도 못했고, 사실 미국에 유학 가려면 GRE 보고 토플 봐야 되는데 GRE 시험을 아예 못 봤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 결론은 모르겠다. 일단 제 지도 교수님 믿고 가자. 였고, 그때 이제 석사 2년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 지도 교수님께서 본인의 돈으로 이제 비행기 표를 다 끊어 주셔가지고 미국 대학을 같이 가주셨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을 만나서 제 손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명 추천할 기회를 나한테 주면 나는 이 학생을 추천할 테니까 자기를 봐서 잘 한번 좀 길러봐라.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유학 보내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기르기 아까워서다.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좀 길러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제가 GRE 점수가 없는데 미국 대학에서 먼저 오퍼 레터가 오고, GRE 점수가 빠져 있으니까 빨리 넣으세요. 이렇게 나오고, 그때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자기 성적 잘 받으려고 도서관에 처박혀서 혼자 공부하고, 뭐 진짜 막 유학 가려고 막 어디 처박혀가지고 뭐 GRE 공부하고 뭐 이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세상 모든 일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능력이구나를 그때 제가 완벽하게 깨닫고, 제가 워낙에 막 뭔가 만들고 하는 거에 이제 많이 자신감이 있었다 보니까, 저는 대학교 4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기구 설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계 설계를 해서 뭐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그거를 제가 전공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또 이벤트가 있었냐면, 제가 뭔가를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 가공 업체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좀 복잡하게 설계를 해서 이거를 기계에다 넣고 코딩을 한 다음에 기계로 확 깎아내리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딱 봐도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 딱 손으로 이거를 막 이렇게 막 하더니 모양이 이렇게 샥 나오는 거예요. 그날 그 가공품을 들고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내가 박사를 받으면 저분보다 잘할까? 그 시간에 경험을 쌓는 게 더 유리한 분야는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박사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분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약간 그 로봇이라는 대전제 안에
여러 가지 소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야를 다 쳐냈죠.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제어 분야였었고요. 제어 분야는 워낙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서 그 수학적인 어떤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꿨죠. 근데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느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더 현실적으로는 이 분야를 연구하면 연구비를 잘 따올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분야에서 기존의 대가들은 누구지? 내가 저기 있는 저분들하고 같이 뭐 이런 거를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다 고민을 해서 정해야 되잖아요. 동물을 닮은 로봇도 있고,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웨어러블도 있고, 아니면 산업용 로봇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뭘 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제가 비록 박사를 받을 때도 이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기초 기술을 연구를 했지만, 그거는 제가 학생 때 얘기고, 자, 이제 교수로서 뭘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토픽을 바꾸려고 좀 뭐 다른 로봇들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뭐 그런 이제 동물 뭐 다리 4개 있는 로봇 뭐 이런 것도 그때 잠깐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그러면서 뭔가가 공허한 거예요. 이게 약간 내가 원하는 이게 맞나? 그러다가 이제 2012년, 3년, 4년을 제가 여름방학을 다 프랑스에서 보냈거든요. 프랑스의 교수님이 저를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그 프랑스 대학에서 발주가 와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요, 저한테. 그 뭐냐면, 자기네 대학에서 웨어러블 로봇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가 많이 해놨으니까 네가 한 것까지 잘 만들어서 우리한테 좀 넘겨주라. 대신에 이제 돈을 줄게. 뭐라고 해서 와요. 그래서 뭐 좋다. 뭐 내가 예전에 만들던 거 그냥 하나 만들어주면 뭐 일종의 연구비도 들어오고 뭐 좋다라고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제 막 부랴부랴 만들고, 이제 제가 다시 막 설계 도면 꺼내갖고 막 다시 만들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막, 와, 그래. 아니, 뭐, 내가 재밌어야 하지. 뭐, 솔직히 이게 뭐, 야, 그래. 내가 재밌어야 밤도 그냥 기꺼이 새는 거고, 내가 재밌어야 제안서도 잘 써지는 거고, 그래. 막 하면서 제가 그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다 하지. 물론 반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야, 그 웨어러블 로봇을 다시 할래. 하면 조금 힘들 것 같다. 왜냐면 이미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서 기라서 같은 분들도 계시고, 약간 그렇다고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자는 건 아니고, 그러면 과제 따기도 힘들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다,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어러블 로봇 해도 되겠니? 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와, 뭐 하시죠? 막 그래서 이제 2015년에 다시 웨어러블 로봇으로 확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로서는 2011년에 잠깐 이제 분야 탐색을 하다가 2012년, 3년, 4년을 이제 좀 다른 로봇 안에서 다른 쪽 분야를 이제 하다가 2015년부터 다시 그냥 웨어러블 로봇으로 깃발을 꽂았죠, 그때. 로봇 분야는 특히나 그 몇몇 굉장히 정말 국제적인 대가들로 인해서 정말 국제적 명성이 좋거든요, 카이스트가. 그래서 뭐 혹자는 전 세계 5대 로보틱스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나로 이제 카이스트를 뽑고 뭐 그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오준호 교수님의 달파 우승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카이스트 랭킹이 막 급상승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도 뭐 상당히 많이 무거워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왜 하필이면 다른 곳 말고 이제 카이스트로 오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기록으로 이런 얘기를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몇몇 대학도 가서 그쪽 분하고 저를 이제 연락을 주신 분하고 같이 만나서 대학의 분위기도 보고 여러 분들과 말씀도 나눠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뭐랄까 이렇게
여기는 미국처럼 내가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하겠다는 데 대해서 절대 태클을 안 걸겠구나. 카이스트에는 참 다양한 창업 지원 제도가 있죠. 그리고 교원 창업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 다른 학교랑은 비교 안 되게 다양한 제도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와 연계되어 있는 여러 벤처 캐피탈도 있고, 여기서 이제 지원도 하고, 사실은 창업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아예 창업원이 따로 있잖아요. 다른 대학교에는 아직 없는 그런 창업원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고, 이런 면에서 정말 창업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성공을 하기가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엔젤 로보틱스는 카이스트의 교원으로서 창업한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카이스트의 교원 창업으로서 인정을 해주시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또 밟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그런 교원의 기술에 대한 상용화 이런 데는 굉장히 오픈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자세한 프로그램은 제가 다 못 외울 정도로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있었던 그 평창 패럴림픽의 성화봉송은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의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국가의 기술을 과시해라라는 그런 어떤 뭐 대통령님의 어떤 명의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뭔가 있었고, 그래서 그 총괄 감독을 오준호 교수님께서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 분야에서 우수한 로봇 기술들을 다 이렇게 식별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저희도 불러주셨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희는 원래 그냥 그 올림픽에서의 어떤 뭐 일부였다가, 이거는 패럴림픽 쪽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패럴림픽의 성화봉송 주자로 됐죠. 근데 그것도 진짜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일단 평창 패럴림픽인데 제가 몰랐던 이벤트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장애인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선진국인지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패럴림픽이라는 거를 처음 한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서울 패럴림픽이 1988년도에 있었던 서울 패럴림픽이 제1회 패럴림픽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패럴림픽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의 복지와 운동과 이런 거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역사에 가장 큰 공을 했다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고요. 굉장히 뿌듯했죠, 그때. 야, 그렇구나.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도 뭐 패럴림픽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흥행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사실 로봇 기술은 어느 정도 성장이 돼 있었고, 그 패럴림픽은 뭐 저의 약간 이제는 조금 뭐랄까 좀 사명감도 있고, 이제 저를 또 초대해 주신 것도 있고 했는데, 이젠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 주시고, 그 완전 마비 장애인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분들, 특히나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가끔 연말 되고 연초 되면 막 저한테 막 편지도 보내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한 대통령상도 받아보고 뭐 총리상도 받아보고 했는데, 아무리 뭐 임팩트 팩터 높은 저널 한 편 나오는 것보다 그 삐뚤빼뚤 써져 있는 그 기술 개발 꼭 잘 해주세요, 뭐 그래서 꼭 저희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보면 이제는 나의 남은 이 인생은, 여생은 뭐 어쩔 수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는 뭐 제가 뭐 재밌어서 제가 뭐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 단계는 넘은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이렇게 저의 비전을 가지고 제가 설득해가지고 저의 꿈이 있으니까 저를 좀 응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단계는 이미 좀 지나서, 이제는 제가 벌려놓은 일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게 잘 수습해 나가는 것만 해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기업을 보면 적어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성장을 시킨다는 과정이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영역의 다른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데 그냥 이제 물론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만 5년이 지났고 이 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그래서 창업을 한다는 거는 뭔가요? 라고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한 줄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저를 꼭 닮은 법인 하나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게 생각보다 참 장엄한 일이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드는 게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할 거고 자기 나름대로 성장해서 언젠가는 당연히 제가 내보내야 되고 그런데 법인은 제가 죽어도 저를 닮은 법인으로서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이고 저 하나보다 저의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벌어 먹여 살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이제는 저를 닮은 그 법인이 잘 성장해서 이제는 정말 잘 사회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진짜 제가 죽어도 저의 영혼이 그대로 법인 안에 남아서 세상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게 기업가로서의 역할이고 목표겠죠.